인버스 스퀘어로라고 하죠. 역제곱의 법칙. 적어도 인문계에 계신 분들은 뒷마당 법칙이라고. 네, 뒷마당이 아니고 역제곱의 법칙입니다. 역제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거리가 R이 2배가 되면은 그럼 힘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2배 멀어지면 힘이 제곱으로 약해지고, 그러니까 4배 약해지고, 3배 멀어지면 9배 약해지고, 이게 이제 역제곱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왜 역제곱이, 뭐 중력도 이렇고 전자기력도 이제 역제곱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태양이 있다 치고, 태양에서 이렇게 중력이라는 힘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방사형으로, 그러니까 이런 가상의 어떤 이런 화살표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주변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테스트 매스를 쫙 뿌렸을 때, 테스트 매스를 그냥 공간에 쫙 뿌리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태양으로 이렇게 가겠죠. 태양으로 가고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건 초기 조건이 어떻게 세팅되냐에 따라서 도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없이 회전 같은 거 없이 그냥 쫙 뿌리면은 태양 주변에 있는 모든 테스트 매스는 방사상의 이런 힘을 받으면서 몰려들 거예요. 그죠? 몰려드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중심에서 거리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R인 지점의 어떤 가상의 구면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2배인 2R인 가상의 구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안쪽 면에서는 이 넓이가, 이걸 뭐 S1이라고 합시다. 이 구면의 넓이가 이렇게 되죠. 4파이 R1의 제곱이 됩니다. 9의 건널비는 안 다치고 4파이 R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태양으로 들어가는 화살표가 이 화살표의 개수는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뚫고 지나가는 단위 면적은 4파이 R1 제곱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깥쪽에 S2를 보면 S2는 뭐냐면 4파이, 이거 R1, 이걸 R2라 그러면 이게 2R1이 되는 거고, 이게 R2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2R1의 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4배가 되죠. 안쪽보다 2배 늘어났는데 바깥쪽에 있는 넓이는 4배가 되는 겁니다. 4배가 되니까 지금 이 바깥쪽 원에서는 이 바깥쪽 구면을 뚫고 들어가는 화살표가, 이 화살표의 개수는 그냥 똑같은 거, 우리가 테스트 매스를 한 100만 개 뿌려놨어. 지금 100만 개 뿌리면 100만 개가 지금 태양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쫙 들어가는데, 바깥쪽에서는 100만 개가,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100만 개가 S1이라는 넓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고, 바깥쪽에서는 똑같은 100만 개가 그 4배 되는 넓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단위 면적당 테스트 매스가 몇 개 뚫고 지나가느냐. 원래 우리가 100만 개 뿌려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100만 개 뿌려놨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에 있는 구면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면적을 뚫고 지나가는 단위 면적당 테스트 매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많아지느냐? 이만큼 많아지는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구면의 넓이가 제곱에 비례하니까. 제곱이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100만 개 뿌린 건 그대로인데 멀리 있는 애들은 그만큼 그게 커버하는 넓이가 제곱으로 커져가지고 단위 넓이당 뚫고 들어가는 테스트 매스는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힘이 R 제곱분의 1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차원. 사실은 이 지금 말로 설명한 게 이게 결국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우스 법칙이에요. 사실은. 가우스 법칙. 수식으로 쓰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 이제 적분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적분을 하면 여기다가 이게 볼륨 적분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 힘에다가 4파이 R 제곱 이게 9의 건널비가 들어가서 이게 우변이 4파이 G에 M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넘어가서 여기 이제 R 제곱분의 1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산술적으로 하자면 자세한 건 조교한테 물어보시고 이 과정은 요거를 이렇게 좀 복잡한 수학을 말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테스트 매스를 한 100만 개, 1000만 개 뿌려놓고 그게 태양으로 확 몰려갈 텐데 방사상으로. 근데 가상의 구면을 생각을 하면 똑같은 R만큼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가상의 구면을 생각했을 때 멀리 있는 구면의 넓이가 제곱으로 커진다. 그러면은 100만 개가 뚫고 지나가는 넓이가 멀어질수록 제곱으로 커지니까 그럼 단위 넓이당 뚫고 들어가는 테스트 매스는 그만큼 제곱에 비례해서 작아지고 그게 바로 중력에서 A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멀리 있는 그러니까 구면의 넓이가 제곱에 비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구면의 넓이가 제곱이 비례하는 거는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 더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달라집니다. 저게. 당연히 달라져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제곱의 법칙인데 이 역제곱 법칙 크레딧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후크, 로버트 후크 프린키피아 1687년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후크가 이제 딱 이제 얘기를 하죠. 표절이다. 내가 1670년대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거 뉴턴이 그냥 갖다 썼다. 이제 이렇게 해요. 크레딧 논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이게 후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뉴턴은 이제 어떻게 방어를 했냐면은 R 제곱분의 1이다. 태양과 행성 사이에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그게 네 거라고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프린키피아도 보면은 이제 다른 몇몇 사람도 언급을 합니다. 누가 뭐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했고 저런 얘기했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닌데 그런 크레딧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고 뭐 이제 후크도 인정한 거는 이거를 어쨌든 역제곱 법칙인데 하나의 그 완성된 형태로 이제 보편 중력으로 제시한 건 뉴턴이 맞긴 한데 그렇지만은 제곱분의 1은 나도 크레딧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항상 이거 어렵습니다. 사실은 크레딧을 따지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역제곱을 정확하게 이제 후크가 얼마, 뉴턴이 얼마 이거 따지는 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뉴턴의 주장도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있다라는 정서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그럼 뉴턴이 프린키피아의 그걸 정식화할 때 그럼 후크의 그런 주장은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까? 다른 사람의 주장 얼마 정도 기여를 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그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중력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성질 중에 하나고 전자계수들 현상이 있는데 이게 그 제곱분의 1이
제곱분의 1이 자, 이게 왜 특별한가? 왜 특별한가 하면은 자, 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R의 n승분의 K 뭐 이제 이런 형태라고 합시다.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릇이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공을 놓으면은 여기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겠죠, 공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좌우로 흔듭니다,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은 이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중심을 크게 안 벗어나죠. 그죠? 요런 경우를 이제 그 바운디드라고 그래요, 바운디드. 내지는 뭐 스테이블 하면 스테이블. 중심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약간의 변화를 줘도. 그런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공을 올려놨어요. 그럼 이 경우는 잘 세워놓으면 여기 이제 정지해 있긴 한데 약간 변화를 좀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떨어져 버리죠. 이때는. 이때는 언바운디드입니다. 언바운디드. 언스테이블해요. 조금의 변화가 급격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힘이 이렇게 마이너스 안쪽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조건에 따라서 이런 지구태양이 있다. 지구태양의 제곱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힘이 작용한다 했을 때 조건에 따라서 지구의 운동이 이렇게 스테이블하거나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테이블하거나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있는데 스테이블한 경우는 언제냐면은 n이 여기 n R의 파워가 3보다 작을 때요. R의 파워가. 이거는 그냥 뭐 계산을 좀 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3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테이블하다는 거 그냥 대수적으로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또 우리 관심사냐면 이게 지금 바운드긴 한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제 지구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힘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돌다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타원 궤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타원 궤도는 뭐냐면은 타원 궤도는 바운드죠, 그죠? 태양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묶여 있어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근데 이게 돌다가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1년이 지나면은 지구가 제자리 돌아오죠. 그죠? 제자리 돌아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 그런 궤도를 클로즈드라고 그래요. 닫힌 궤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게 이제 열린 궤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스테이블한데 이게 궤도가 클로즈드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계속 타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면 닫혀 있진 않죠. 이렇게 도는 거는. 그죠? 갔다가 언젠가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바운드도 돼 있더라도. 그게 아니라 원래 출발했던 점으로 언젠가 한번 돌아오는 그런 걸 클로즈드라고 하는데 클로즈드는 언제 되냐면은 이 파워가 마이너스 1이거나 2일 때만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이거나 2. 자,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언제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F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마이너스 KX죠. 그냥 KR이죠. 그죠? 분모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냥 R의 1승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힘이. 스프링이죠. 이게 저번에 했던 스프링.
스프링이 이렇고, 자, R이 2인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만륜력이죠? 이게 역제곱이죠, 역제곱. 그죠? 이 모양이. 저 두 개밖에 없어요. 바운드돼 있는데, 궤도가, 이렇게 원래 출발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 그래서 닫힌 궤도를 만드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버트란드 정리라고 이제 불러요. theorem. 이거 보이는 거는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성질인 거죠. 만약에 중력이 역제곱의 법칙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프린키피아를 볼 때 이제 아까 1화도 소개했지만은 자 케플러가 그 타원 궤도의 법칙 이게 케플러 제일 법칙이죠. 그 셀리가 왜 행성이 타원 궤도냐 물어서 뉴턴이 그거야 R 제곱분의 1이면 그냥 타원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실제 프린키피아 1권 3절에 보면은 1권 3장에 보면은 타원 궤도를 돌 때 그 구심력은 제곱분의 1이다. 요거 이제 증명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리를 보면은 타원이 아니더라도 타원이건 원이건 간에 어쨌든 뭔가 닫힌 궤도다. 행성을 보니 행성 관측해 보니까 이렇게 닫힌 궤도로 원래 출발했던 대로 돌아오는 그런 궤도가 있더라.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 라고 하면 그냥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스프링은 아닐 거잖아, 이게. 왜냐하면 스프링은 멀리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건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그냥 제곱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우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행성 운동이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이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주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요게 그래서 이제 역제곱 법칙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어요. 수성의 궤도를 사람들이 관찰해 보니까 수성이 어떻게 궤도를 도냐면은 수성이 타원 궤도죠, 그죠? 자, 이렇게 타원으로 궤도를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성 궤도를 잘 관측해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안 닫혀 있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이 궤도가 바뀌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정량하냐면은 그 궤도가 바뀌는 거를 타원 궤도가 있으면 자 여기 이제 태양이 그 하나의 초점이고 타원이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행성과 태양의 거리가 수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원 궤도면은 항상 행성 태양 궤도가 거리가 똑같은데 그게 원의 정의죠. 타원은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이 행성까지의 거리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여기 태양에 제일 가까울 때를 근 1점이라 부르죠. 근 1점. 영어로는 페리힐리언이라고 부릅니다. 페리힐리언. 제일 멀 때를 이제 원 1점이라고 부르고 아필리언.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수성 궤도가 한 바퀴 돌 때 수성의 공전 주기가 얼마냐면 대략 그 머큐리가 대략 0.27년 정도 돼요. 4분의 1년 정도 되는데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 근일점이 어떻게 얼마나 돌아가냐 요거를 이제 관측을 한 거예요. 그 궤도가 이렇게 조금씩 틀어진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라 그래요. 수성의 근일점 이동. 이거를 이제 머큐리, 페리힐리온, 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면 이 돌아가는 각도. 돌아가는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관측 결과가 5600초, 100년에 1세기 5600초 정도 돼요. 5600초. 1초는 60분의 1 분이고, 그죠? 1분은 60분의 1 도죠. 그죠? 1도 각도 60분의 1이 1분 각도고, 1분 각도 60분의 1이 1초 각도. 자, 보름달을 보는 각도가 어느 정도 되죠? 보름달. 우리가 보름달을 딱 봤다. 그러면은 그때 이 뭐 좌우 위아래 그 각도가 0.5도예요, 대략. 그 태양하고 태양하고 다른 겉보기가 같죠, 크기가. 그 태양을 보는 각도도 0.5도예요. 그게 같으니까 개길식이라는데 그랬죠. 그래서 5600초입니다. 5600초인데 이 중에 자 5025초. 5025초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이게 그 지구의 춘분점 이동. 이게 뭐냐면은 지구가 자전하는데 자전을 그냥 이렇게 자전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팽이처럼 돌잖아요. 이렇게 세차 운동이라 그러죠. 이게 팽이처럼 축이 약간씩 뒤틀리기 때문에 그 춘분 때 태양이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그게 이제 그 황도 12궁 한번 지나가는데 이제 뭐 몇만 년 걸리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관측자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때문에 수성의 위치가 달라지는 효과. 그게 대략 5025초고 그 다음에 532초. 요거는 이제 다른 행성의 영향입니다. 목성 같은 거. 태양계에는 태양 수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도 뭐 제일 가까이 금성도 있고 목성이 멀긴 하지만 질량이 또 크니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다른 행성들의 효과가 이 정도 돼요. 532초. 그러면은 몇 초가 남느냐면은 43초가 남아요. 이게 원인불명입니다. 원인불명. 자, 그럼 뉴턴 역학이 맞으면 이게 닫힌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43초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면은 이 관측 결과를 굉장히 높은 절밀도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뉴턴의 만율의 법칙이 틀렸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19세기까지 20세기 초반까지 미해결 과제였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뉴턴이 틀렸다고 감히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 해결책을 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 예? 벌컨. 예. 지금 여기 답이 있죠. 다른 행성.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행성이 있다고 한 거예요. 여기 태양하고 수성 사이에 벌컨이라는 새로운 행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왜 이런 가정을 했냐? 똑같은 방식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천왕성 알고 난 다음에 천왕성 궤도를 쫙 이제 알았어요. 근데 원래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원래 그러해야 될 것 같은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측 궤도 보니까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천왕성 바깥쪽에
바깥쪽 어느 지점에 얼마의 질량을 가진 애가 있으면 요게 설명이 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한 위치에 정확하게 예측한 질량을 가지고 찾은 게 해왕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뉴턴 역학의 위기가 생겼는데 새로운 그 똑같은 역학책에서 새로운 대담한 가정을 해가지고 위기를 극복을 하고 더 그 이론을 강화시켜버린 거죠. 그죠? 그런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벤트가 있었을 때도 뉴턴 역학을 아무도 안 버립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버려요. 해왕성의 성공 사례에서 봤듯이 이 안에 뭔가 새로운 벌컨이 있을 거다. 근데 태양이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일 거다. 얼마나 멋진 생각이에요. 그 비슷하게 20년대 초반에 그래서 또 명왕성도 그렇게 찾은 거고. 얼마나 멋진 생각이야. 그래서 칼 포퍼의 반증주의 아시죠? 과학 이론은 이렇게 확증은 되긴 어려운데 반대 사례를 하나 하면은 거짓임은 밝힐 수 있다. 모든 백조는 하얗다.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경험적으로. 100만 마리, 100억 마리를 보더라도 증명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백조가 희다는 거는. 그런데 하나 반증 사례만 보면 되죠. 딱 한 마리의 블랙스완을 보면은 모든 백조는 희다는 걸 그냥 다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증 가능성이 높을수록 좋은 과학 이론이고 과학은 반증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 반증을 어쩔 거야. 이 반증 사례가 나왔음에도 아무도 만류력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벌컨을 찾으려고 했었죠. 암만 찾아도 없었습니다. 이걸 해결한 게 누구죠? 아인슈타인. 11월 18일자 논문이에요. 18일자 논문.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25일자 논문에 이게 완성이 돼요. 중력장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아까 썼던 방정식 있죠. 완성된 논문 나오기 일주일 전에 거의 완성 단계 중력장 방정식 가지고 거의 완성 단계. 이 문제는 태양 수성 문제는 거의 완성 단계로도 다행히 적용이 가능한 문제였어요. 거의 완성 단계 새로운 중력 이론 여기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얻은 결과가 뭐냐면은 이 델타 파이가 그냥 결과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제곱 AC 제곱분의 6파이죠. 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한 바퀴 공전했을 때 수성이 공전했을 때 이 돌아가는 각도가 얼마냐. 그래서 이게 지금 중력상수 태양의 질량, 그 다음에 이거는 광속, 이거는 수성의 장반경, 이거는 수성 궤도의 이심률, 타원 찌그러진 정도. 그거 숫자 때려놓고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라디안 퍼 레볼루션이에요.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돌 때 1000만 분의 5 라디안 정도 틀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게 지구 공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년 정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00년으로 퍼 센츄리로 바꾸면 이게 43초가 돼요. 각도로 바꾸면. 그래서 이 결과를 얻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미칠 듯이 기뻤다. 천문학에 해결이 안 된 문제를 새로운 중력 이론으로 해결합니다. 1919년에. 1915년이에요. 19년이 아니라 1915년. 1915년에 해결한 겁니다. 저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중력장 방정식 완성하기도 전에 100% 완성하기도 전에 거의 완성된 방정식을 가지고 천문학의 오래된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뉴턴 역학을 무너뜨린 거는 그것과 어긋나는 관측 결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중력 이론이었다는 거지. 물론 이 뒤로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정말로 옳은 이론이다라고 확정이 되려면은 이제
이걸로 수성 근일점 이동을 잘 해결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1919년에 그 이제 일식 탐사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별빛이 휘어지는 거. 그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1차 그 최초의 검증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어쨌든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새로운 이론 구조를 가지고 이걸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궤도가 행성 궤도가 타원이냐 이 닫힌 궤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런 그 역사적으로 이제 저런 문제가 그 저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력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은 역제곱의 법칙.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은 중력 상수가 뉴턴 미터 제곱. 뉴턴 상수가 왜 이렇게 작으냐? 아니면은 플랑크 질량. 이게 왜 이렇게 크냐? 프로톤 매스에 비해서. 근데 과학자들이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약하냐? 우리가 자연에 알고 있는 힘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강한 핵력이 있습니다. 강한 핵력. 그냥 강력이라고도 불려요. 자, 크기를 상대적 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자 전자기력은 한 100분의 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약한 핵력이 있습니다. 약한 핵력은 대략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력은 마이너스 43승 정도 돼요. 강한 핵력에 비해서. 강한 핵력은 뭐냐면은 그 원자핵 속에 수소 이외에 2번 헬륨부터는 전부 다 양성자가 2개 이상이잖아요. 정기적으로 플러스인 애들이 복수로 있습니다. 중성자도 있고. 그럼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플러스 전기를 가진 애들끼리 어떻게 서로 밀어내지 않고 안정적인 핵을 이룰까? 쉽지 않은 문제죠. 같은 종류의 전기는 서로 밀어낸다. 이런 중학생 정도의 상식만 있으면 가질 만한 의문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준 게 누구죠? 유가와 히데키, 일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 이분이 30년대 중반에 이제 중간자 이론을 내죠. 중간자 이론. 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파이온이라고 하는 중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핵자를 강하게 묶어두고 있다. 거기서 이제 입자를 매개해서 힘을 묶어둔다. 이런 개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근데 그 힘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 전자기력의 100배 정도 돼요. 그래서 강력이에요. 전자기적인 반발력을 이기면서 양성자, 중성자 서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힘이. 그 힘이 전자기력보다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핵이 안 만들어져요. 수소 말고는. 그래서 그게 100배 정도 셉니다. 100배 정도 센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00배 정도 세다 그러면 그럼 양성자가 100개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충 삐까삐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제일 무거운 원소가 뭐죠? 우라늄이죠, 우라늄. 우라늄이 몇 번이에요? 92번이에요, 대략. 근데 천연 우라늄의 대부분은 질량수가 얼마죠? 우라늄이 보통 238번이죠, 이게. 238, 99.3%,
99.3%가 238이에요. 238. 이게 92번인데 그러면은 양성자가 92개, 중성자가 146개나 있는 거예요. 146개. 그러니까 정기적인 90개 넘는 양성자들의 정기적인 반발력을 이기기 위해서 중성자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중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강한 핵력으로 붙들어 두고 있다. 그래서 겨우 안정적인 원자핵을 만드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만약에 강한 핵력이 지금보다 전자기력보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정도 셌다. 그러면 주기율표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자연의 모습이 이러저러한 거는 강한 핵력과 전자기력이 대충 저런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여러 화학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약한 핵력은 이거는 이제 입자의 종류가 바뀌는 힘인데 태양이 이제 그 핵융합하고 이제 이러는데 관여하는 힘이 이제 약한 핵력이라고 해서 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힘들에 비해서 중력은 터무니없이 약해요. 터무니없이. 이건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마이너스 4배. 전자기력에 비해서 10의 마이너스 10의 40승배 정도 작아요. 전자기력에 비해서. 그래서 이 힘이 이 정도 되려면은 중력이 이 정도 되는데 필요한 질량이 뭐냐? 플랑크 질량이라는 거예요. 중력이 여기에 나머지 힘들하고 삐까삐까 할 정도 될 질량 스케일이 플랑크 질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펜을 들고 있는데 이 펜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펜에는 지금 지구 질량 전체가 얘를 당기고 있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네? 지구 질량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땅덩어리도 얘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적분해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지구가 당기는 거를 나는 그냥 가볍게 손가락 하나로 그냥 극복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건 전자기력이죠. 기본적으로. 뭐 생체 활동 다 전자기력이에요. 그 중력은 극복이 쉬운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삐까삐까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겠죠. 중력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왜 이러냐, 왜. 뭐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 우주에 근본 힘이 4개가 있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왜 얘만 이렇게 약하냐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냥 약할 수도 있지 이러면 되는데 왜 이럴까. 이거를 이제 어쨌든 대충 이제 그 하이어라키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위계 문제, 뭐 계층 문제. 중력이 왜 이렇게 약하냐.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20세기 후반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난 이론들 많이 냈습니다. 슈퍼시메트리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건 아닌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각광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그 재밌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재밌는 아이디어가 엑스트라 디멘션이에요. 저는 이거 이제 번역할 때 더 차원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예를 들냐면 여기 이제 그 이런 전깃줄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1차원 줄입니다. 그죠? 이 길이 방향 차원밖에 안 보여.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와서 보면 이 두께의 방향이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새로운 차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께 차원이 숨겨져 있다. 멀리서 보면. 우리가 사는 우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봤던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쪽 방향이 우리가 사는 3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 공간 3차원.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차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요거만 보이는데 아주 가까이가 이게 이 방향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중력은 이쪽 엑스트라 디멘션으로도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중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은데 전체 시공간을 봤을 때 전체 시공간으로 봤을 때 중력이 약하지 않은데 다른 차원으로 중력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테스트 매스를 생각해보면 테스트 매스 1000만 개 뿌렸어요. 1000만 개 뿌렸는데 그 중에 한 몇백만 개는 엑스트라 디멘션으로 나가버린 거야. 나가버리고 우리 우주에는 몇백만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우주에서 봤을 때는 중력이 약해진 거죠. 다른 차원으로 중력이 빠져나가서 우리 이쪽 방향으로는 중력이 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문제를. 정말 SF 같은. 엑스트라 디멘션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옛날부터 얘기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는데 이게 이 중력의 위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논문이 나온 게 1998년이에요. 1998년에 3명, 이게 아카디 하메드, 디모폴로스 드발리라고 하는, 저자 이름 따서 ADD라고 해요. ADD.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 제가 박사 97학번이거든요. 박사 과정 때. 저 논문 나온 거 보고 다들 연구실 사람들이 와, 이제는 무슨 SF로 논문 쓰니 이런 얘기 했을 정도예요. 지금 이 관련된 논문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논문, ADD 첫 번째 논문 지금 인용된 게 6,000번이 넘어요. 인용 횟수가. 요거 다음 나온 게 1999년에 나온 게 뭐냐면은 란달 선드럼 모형이에요. 란달 선드럼. 리사 란달 아시죠? 모르시나? 리사 란달이 쓴 그거도 있는데 암흑물질과 공룡 이제 교양서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인용 횟수가. 한 7, 8천 회 정도 될 텐데 이제 엑스트라로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새로운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중력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중력이 약하다. 얼마나 팬시해.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이 엑스트라로 차원이 있다는 걸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어요. 입자가속기 이런 데서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신호를. 물론 아직까지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그널을 봤다.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는 3차원인데 미시적으로 보니까 숨겨진 차원이 있어.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이거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진짜 SF 같은 게 과학적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DD 모형은 어떤 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정말 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숨은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굉장히 그 좁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엑스트라 디멘션의 사이즈는 XD의 사이즈예요. 대충 라지 R이. 엑스트라 디멘션보다 굉장히 짧은 영역에서는 중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 이제 제곱분의 1이잖아요. 제곱분의 1인데 여기 엑스트라 디멘션 차원이 이렇게 들어가요. 2 플러스 n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시세계죠. 미시세계. 그 다음에 거시세계에서는 그냥 당연히 이제 그냥 제곱분의 1이 되고, 거시세계는 잘 맞죠. 뉴턴 역학이랑 잘 맞는 미시세계로 내려가면은 역제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제곱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이거 해보면은 n이 엑스트라 디멘션이 1차원일 때는 좀 안 맞고 이제 2차원인 경우에 처음 제안했을 때 2차원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힘이 4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데 요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때 사이즈가 대략 한 1mm에서만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 정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mm 이하의 레벨, 서브 밀리미터 레벨에서 역제곱의 법칙이 깨지는 걸 봤다.
그러면은 엑스트라 디멘션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근데 요거 나왔을 때까지 밀리미터 이하 레벨에서 정밀하게 역제거 법칙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나게 조사했겠죠. 조사했습니다. 요거도 역제곱의 법칙이 정말 성립하냐. 그러니까 이게 제곱분의 역제곱의 법칙이 이게 진짜 이그젝트하게 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그젝트하냐 안 하냐. 천문학에서도 중요하고, 그죠? 아까 봤듯이 미시세계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검증 사례 2016년 나온 게 2016년에 나온 게 있는데 인버스 스퀘어로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은 어디까지 하냐면 이게 59 마이크로미터 요 정도까지는 역적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형은 적어도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차원이 계속 커지면 요게 계속 더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차원이 커지면. 그래서 이 원래 이제 ADD 모형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이제 매력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이론대로라면은 미시 세계에서 역적 법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실제로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지금은 물론 꼭 이것 때문에 검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역제곱의 법칙이 정말로 어느 하항까지 적용이 돼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해봤는데 작년에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어쨌든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더 밑에는 어떤지 모르죠. 하여튼 그 과학을 한다는 게 이걸 더 높은 정밀도로 정말로 이게 성립한지 확인하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정말로 거시적인 세상 엄청나게 갤럭시 이상 넘어가는 레벨에서 과연 이게 성립할 거냐 우리 확인한 적 없죠. 우리 직접 본 건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되잖아. 정말로 갤럭시 이상 넘어가는 스케일에서 제곱분의 1이 정확하게 이그젝트하게 이게 제곱분의 1이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주에서 관측되는 거 여러 가지를 뭐 암흑물질, 암흑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예 중력 법칙을 바꿔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몬드라고 합니다. 몬드. Modified Newtonian Dynamic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곱분의 1을 조금 바꿔가지고 설명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first principle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이에요. 바텀업 방식. 뭔가 새로운 게 암흑물질,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예 그냥 R 제곱분의 1을 좀 이렇게 바뀌었다 보고 그걸로 잘 맞는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주류는 아니지만 여전히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 어느 레인지까지 거시적으로 어디까지 성립을 하고 미시적으로 어디까지 성립을 하느냐 이거 찾아보는 게 상당히 난트리비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과학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냥 유니버설 로가 맞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아는 한계 내에서 유니버설한 거지 이게 어느 바운더리까지 성립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중력이 왜 약한지는 사실은. 요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양자 중력 뭐 이제 이 정도까지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고 엑스트라 디멘션도 그 중에 하나고 여전히 저거 이제 시그널을 찾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력과 관련해서 자, 네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할게. 뭐 네 번째는 조금 간단한 건데. 자, 네 번째는 중력 가속도.
이건 쉽죠. 익숙하고. 자, 여기 지구가 있고, 자, 지구 반지름이 이렇게 RE가 있을 때, 자, 여기 스몰 m이 있고, 여기 이제 높이가 h. 이러면 이 스몰 m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자, 정확하게 쓰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힘의 종류를 특정을 해버린 거죠. 그죠? 힘의 종류가 중력이다. 지구가 땡겨 중력 특정을 한 건데, 일반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이게 스몰 m의 가속도를 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랑 캔슬을 하고 상쇄를 시키고, 그래서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첫 번째 의문이 이게 과연 상쇄가 되느냐. 이 자체가 일단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죠? 만륜력의 법칙에 등장하는 질량과 Fnem에 등장하는 질량이 정말 같은 질량이냐. 요 문제는 잠깐 남겨두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마지막 잠깐 남겨두고. 상쇄된다 치고, 상쇄되면 이제 요게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데 지금 지구 반지름이 얼마예요? 6,370km입니다. 이 H는 지면에서 물체까지 높이죠. 에베레스트 높이가 8,848m잖아요. 미터. 8km. 9km가 안 돼요. 10km 안 됩니다.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3발의 피죠. 에베레스트도. 그래서 얘는 대충 무시하는 거예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그러면은 지표면 근처에 물체가 갖는 가속도는 오로지 중력 상수와 지구 질량과 지구 반지름에 있으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9.8이 나오는 거죠. 네? 단위가 미터 퍼 세커 퍼 세커죠. 그죠? 세커 제곱이라고 하는 게 단위 시간당 초속 9.8m로 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스몰 매스에 무관하다는 겁니다. 스몰 매스에. 이 테스트 매스 질량이 무관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질량이 무거운 애는 가속도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구가 세게 당겨주는 거고, 그래서 그냥 9.8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벼운 애는 가속도가 적은 게 아니라 힘을 적게 받기 때문에 가속이 덜 돼도 되고, 마침 중력이 그런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나 9.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량에 상관없이 항상 그냥 이 위에 있는 물체 상관없이 밑에서 당기는 이 행성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왜 떨어지느냐, 왜 동시에 떨어지느냐. 갈릴레오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 개를 묶어서 사고 실험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논지에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해결한 거고, 뉴턴은 중력 가속도는 이 질량에 무관하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지금 이그젝트한 표현을 봐도 여기도 지금 질량이 없어요. 사실은 이 스몰 h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9.8이 되는 거는 얘를 무시했을 때, 9.8이 된 얘를 무시했을 텐데, 만약에 얘를 무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고도에 따라서 당연히 중력 가속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 근처에서는 지표면 근처에 물체가 받는 힘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지표면 근처 질량 M이 받는 힘은 그냥 mg라고 쓰죠. 그죠? 이걸 g라고 그러면. 그죠? 그 g는 그냥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라고 하는 게 위치에 대한 상수예요. 위치나 시간에 대해서 다 상수란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냥 9.8로 고정된 숫자예요.
근데 이게 성립하는 거는 얘를 무시할 수 있을 때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그 경우에만 9.8을 쓰는 거죠. 근데 이거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어느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ICBM 같은 거. 자, 최근에 있었던 거 화성 15형 있었죠. 북한이 쏜 거. 그죠? 화성 15형 이거 최고 고도가 얼마였냐면 화성 15 최고 고도가 4,500km였어요. 4,500km면 4,500 이게 지금 6,300이에요. 6,370.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MG를 못 쓰죠. 그러면. 어? 얘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9.8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F가 이 로켓이 받는 힘을 mg로 못 쓴다는 거예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걸 무시할 수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중력 가속도가 어느 경우에 이게 그 9.8 상수로 쓸 수 있느냐. 그 위치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극히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때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그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행성의 반지름 제곱분의 gm, 이제 지구 질량에 비례한다. 조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봤듯이 그냥 만률리 법칙의 다이렉트한 결과죠. 이거는 다이렉트한 결과인데, 자 이거를 이제 자 달의 경우에 달의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의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달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 얼마죠? 대략 100분의 1. 대략 100분의 1입니다. 이게 정확한 값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그젝트하게는 0.273배. 요거는 이제 0.103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123배. 네, 정확하게는 0.123. 잠깐만요. 0.0123이에요. 0.0123. 자, 나이브하게 물리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잘해요. 나이브하게 달은 지구 4분의 1이고 질량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자, 달 표면에서의 중력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저기 대신 4분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달에서는 반지름이 4분의 1이 되니까 그만큼 그 제곱으로 커지는 거예요. 제곱으로 커지고 그 다음에 100분의 1 이렇게 되죠. 달에서는 질량이 100분의 1 작아진 것 때문에 100분의 1만큼 줄어드는데 반지름이 4분의 1만큼 줄어드니까 제곱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분의 16이 되는 거죠. 100분의 16. 그 다음에 이거는 RE 제곱에 GME니까 요건 그냥 우리 9.8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대략 0.16 G가 되는 거예요. 달 표면에서. 이그젝트한 값이 대충 얼마냐면 0.1654. 그래서 이게 대충 얼마? 6분의 1이네. 6분의 1. 그러니까 뉴턴이 얼마나 대단해. 저거 가지고 달의 사이즈하고 달의 질량 알면 달의 표면에서 힘이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한 산수죠, 이거. 저거만 알면. 화성을 봅시다. 화성 사이즈는 지구 2분의 1이에요. 화성의 질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의 대략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이게 R이죠, 저거는.
그러면 자, 화성 표면에서의 중력은 2분의 1의 제곱분의 1하고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보나 마나. 그죠? 그래서 10분의 4. 0.4. 이그젝트한 값은 0.376. 이 정도면 놀랍잖아. 요 차이가 나는 게 정확하게 2분의 1에 정확하게 10분의 1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건데 나이브하게 화성이 지구의 사이즈 절반이고 질량이 10분의 1이면 화성 표면에 중력은 대충 지구 표면에 한 40%겠구나. 훌륭한 추산이잖아, 이 정도면. 그 물리학자들 이런 걸 잘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 9.8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만류인력 법칙에서 나온 건데 행성 질량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건 역제곱 법칙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은 뭐 행성별로 우리가 그 표면의 중력이 어떠한지 그냥 다 추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력 가속도가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 그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다섯 번째, 자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입니다. 관성 질량은 이너셜 매스라고 부르고 중력 질량은 그래비테이셔널 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FMA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FMA를 가지고 이걸로 질량을 정의하셨다 그랬죠. 질량이 뭐냐? 힘을 줬을 때 속도의 변화를 저지하는 성질. 그죠? 그래서 원하는 가속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되느냐. 이걸로 질량을 정의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직선 운동 해가지고 용수철로 이렇게 당겨서 일정한 힘을 줘가지고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하면 질량이 정의가 돼요. 그렇게 정해진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불러요. 관성 질량. 중력 질량은 여기서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크기만 생각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울 다는 거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얼마냐. 저울에 올라서는 게 이거예요. 중력 질량. M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지표면에 그냥 mg니까 이거 가지고 재는 게 중력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정의되는 방법이. 지구가 나를 얼마나 당기느냐. 그걸로 정의하는 질량하고 가속도를 우리가 원하는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얼마 이걸로 정의하는 질량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같아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력 가속도가 저렇게 된다는 게 저렇게 되는 게 이걸 지금 갖다고 놓고 이게 지금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얘랑 같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또 다르면 어쩔 거야? 원래 정의가 달랐는데 원래 출발이 달랐는데 이걸 이렇게 딱하니 이렇게 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뉴턴이
역학 체계를 세울 때 이렇게 가속도 법칙을 할 때 들여왔던 질량이라는 개념을 그 개념이 정말로 만류인력의 힘에 정비례하는 이 양이냐? 이건 증명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같으니까 캔슬 시켜가지고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 좋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8이라고 그래서 스몰 m의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에는 여기 m하고 여기 m이 같다라고 암묵적으로 가정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인 프린시플 같을 이유는 없어요.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정말로 같으냐? 다르냐? 거기에 관계된 원리가 등가 원리라는 거죠. 등가 원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여기도 뭐 weak 버전, 뭐 strong 버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겁니다. 얘랑 얘랑 같으냐? 다르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 그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아까 역제곱 법칙처럼 이게 어느 정밀도까지 저게 성립하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실험하겠죠. 그죠? 네. 결국 이게 결국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 등가 원리가. 그래서 이 연관성은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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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5초. 네. 네. 네네네. 이제 빛은 질량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태양 주변에 그 중력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네네. 네. 네. 자, 아까 봤듯이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정의했잖아요. 단위 질량당 힘을 생각을 했잖아요. 요건 테스트 매트 상관없이 이제 이 라지엠에 의해서 라지엠이 주변에 있는 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는 거죠, 그죠? 어, 요거를 이제 뭐 중력장이라는 그 주변, 그러니까 라지엠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떤 전기장 같은 그런 중력장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그러면은 지나가는 임의의 뭐 질량을 가진 애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뭐 빛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꺾이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정확하게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턴 역학이 절반이에요. 50%밖에 안 돼요. 이그젝트하게. 또 다른 질문. 네, 여기. 네. 무시 안 된다 그랬죠. 4,500km 정도 되니까 고도가. 낮으면 무시하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까지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저 어떤 정밀도를 원하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네. 네. 그거는 이제 가정하기 나름이에요. 중력만 빠져나간다고 가정하면 제일 간단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전자기력이나 양력이나 강력도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이론이 풍성해져요. 네. 또, 네. 행성 질량. 어,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알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케플러 법칙이 A 세제곱인데 비례한데 비례상수에 여기 이제 이 행성 질량이 들어가요. 비례상수에. 그건 이제 만류력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계수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행성 탐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행성 탐사 궤도선을 보내요. 궤도선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궤도에 따라서 특정 궤도 사이즈에 따라서 공전 주기가 얼마냐. 그거 하면 바로 이게 나오죠. 그죠? 네. 케플러 법칙 쓰면은 그냥 뭐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또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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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인데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중력이 뭐냐면은 이게 시공간의 공률이에요. 시공간의 공률인데 공률이 이게 대충 GM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휘어진 정도가 뉴턴 상수 곱하기 중력 상수 곱하기 태양 질량에 비례해요. 저 공률이. 뉴턴 역학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이런 항이 없고 일반 상대성에는 이 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태양에서 꺾이는 게 2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수성의 근일점 이동에서도 이 돌아가는 각도가 이게 6파이 GM 이렇게 있었죠. 그죠? 1 빼기 2 제곱에 A의 C 제곱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GM이 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공률에 해당해요. 공률. 태양 때문에 주변 시공간이 휘어지는데 그 휘어진 공률에 비례합니다. 이 돌아가는 각도가. 뉴턴 역학에서 이런 공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게 0인 거고. 근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 공률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돌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공간의 공률. 네. 그래서 공률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네, 좀 약해요. 이게 일단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A가 그 궤도 장반경인데 궤도가 커지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입실론이 뭐냐면은 타원이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이거는 아마 이건 뭐 영향이 적은데 일단은 궤도가 커질수록 일단 이게 비례해서 이게 작아지니까. 네. 수성이 제일 크겠죠. A가 제일 작은 놈이. 네, 또 네. 네네네. 네. 네네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시적으로 지구에서 그냥 봤을 때 겉보기 차이가 5,600초였던 거고, 그래서 그럼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에 생기는 요소를 보정을 한 게 그게 이제 5,025초만큼이니까 그럼 이제 남는 거죠. 5,600초에서 25초 빠지면은 이제 575초가 이제 지구에 의한 게 아닌 관측자에 의한 게 아닌 다른 요소인 걸로 남은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네, 없으면 잘 복습하시고 특히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제가 서제스트하는 거는 가우스 법칙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학 덕질에 해당해요, 사실은. 약간 고급 수학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대충 제가 속고 넘어갔어요. 근데 덕질하고 싶으면 파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우리 조교분들 충분히 고문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 우리 조교분들 아낌없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